팔로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기아 보이즈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잠깐 다뤘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다면서요. 소프트웨어 패치를 한대요. 소프트웨어 패치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경고가 울릴 때 도난 경보가 울릴 때 지금까지는 30초 울리던 걸 1분간 울리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는 업데이트를 이제 차를 끌고 가서 받아야 되는 업데이트인데 당연히 무료로 해주고요. 예, 30초 울리던 게 이제 1분 울리면 무서우니까 차를 안 훔치겠죠? 그렇다고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를 잠궜을 때 열쇠로 잠궜을 때 그 특정 그 보안 장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 어떤 거냐면 이그니션 킬, 그러니까 시동 켜짐을 방지하는 그 기능이 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는 차를 강제로 열어도 시동을 켤 수가 없고 반드시 열쇠를 넣어서 돌려야만 시동이 켜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모빌라이저를 안 달고 이모빌라이저 기능을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소프트웨어로 한다는 거네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게 이모빌라이저인 거죠? 예, 근데 원래는 그게 하드웨어가 있는 걸 텐데, 그러니까 뭐 그래야 뭐 그러니까 뭐 180불 내고 뭐 다네 마네 이러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근데 그거를 뭐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된다나 아무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고 하니까 이론상 이대로라면 차를 끌고 나갈 순 없겠죠. 이러면 키아 보이스들이 더 이상은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대상 차량들이 현대는 380만 대, 기아는 450만 대, 도합 830만 대니까 이걸 예약 잡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리겠죠. 특히나 미국 딜러들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돈이 안 드는 일을 이렇게 빠르게 해줄 것 같진 않아요. 그쵸. 리콜이니까. 사실. 이 리콜이죠, 이건. 그래서 2017년에서 2020년에 나온 엘란트라, 이건 아반떼죠. 19년에 나온 소나타, 베뉴, 이런 차들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잠깐만요. 펠리세이드가 왜 여기에 있지? 거기 미국에서 파는 펠리세이드 깡통은 그게 스마트 키가 아닌가 보죠? 어떻게 그렇게 크고 비싼 차에 스마트 키가 없지? 미국은 생각보다 그런 깡통 그런 거가 은근히 심하대요. 진짜 깡통이네. 그러니까 소나타, 엘란트라, 베뉴 그럴 수 있어요. 여기 펠리세이드가 있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 말 나온 김에 아반떼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나왔던데 현대가 벌써 올해가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차 2대 선보였잖아요. 코나랑 아반떼. 올해는 뭔가 아직 벽두부터 난리네. 둘 다 업데이트 할 때가 됐죠? 네, 코나는 모델 체인지하게 됐긴 했고,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언제 나왔지? 아반떼가 2018년? 벌써 그렇게 됐나? 좀 됐죠. 그리고 이 아반떼 이번 버전 같은 경우 그 페이스리프트 전에 너무 잘 나왔던지라 특히나 삼각대 이후에 너무 잘 나와서 페이스리프트 잘못 만지면 그냥 아주 욕먹기 딱 좋았는데 적당히 잘 만졌더라고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그 헤드램프가 약간 졸린 표정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무난하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소나타가 좀 많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걔는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 매기는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현대에서 소나타 판매량이 너무 안 나와서 궁금해 하던데 보시면 이유가 명확하죠.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사람들이 그냥 왜 괜히 그게 이름이 그랜저병이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K5보다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렇다고 K8은 잘 팔리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랜저 한편 그랜저는 잘 팔린다는 그랜저는 8번째 리콜이라고. 근데 그쪽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개판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벌써 리콜이 8번 했대요.
그 다음 소식은 그 닌텐도 쪽 소식인데, 저희 그 지난번에 닌텐도 다이렉트 얘기하면 그 나왔을 때 이제 나왔던 소식입니다. 바로 닌텐도 스위치에도 처음으로 69불 99짜리 게임이 등장을 했다는 소식인데, 바로 제다의 전설 Tears of the Kingdom이 스위치 게임 중에서는 처음으로 69불 99의 벽을 돌파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미,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 뭐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소니는 제가 알기로는 PS5 나왔을 때 가격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부터 이제 퍼스트 파티 게임들은 70불로 올렸고, 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다른 서드 파티 게임도 이제 그 개발사가 퍼블리셔가 원하면은 69불 99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닌텐도도 처음으로 이제 Tears of the Kingdom에다가 69불 99를, 적용했고요. 뭐, 이게 앞으로의 이제 일관적인 그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닌텐도 쪽에서는, 그건 아니고, 그냥 건 바이 건에 따라, 케바케라는 거죠. 케바케에 따라서 가격을 적용할 거다라고 해서 뭐 이날 발표됐던 다른 게임들은 모두 59불 99였는데 얘 혼자 69불 99였던 걸로 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좀 스케일이 커서 돈이 더 많이 든다. 뭐 이런 거고. 뭐 그 말인즉슨 개발비를 더 많이 부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74,800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가격에 예약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여기 이제 그 기사의 서브 헤드라인이 그건데 하이룰도 인플레이션에선 자유롭지 못하다고 맞죠? 하이룰도 금리는 못 이겼다. 네, 뭐 그렇죠. 하여튼 이게 뭐 이게 이따가 잠깐 할 얘기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게임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게임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점점 이제 개발비는 계속 오르거든요. 뭐 인건비도 오르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그런 것도 개발 비용도 R&D 뭐 이제 연구 개발 비용도 오르고 이러니까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리플 A 게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사업 수단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게 안 좋아요. 그렇게 3년 해서 뭐 이렇게 젤다 같이 뭐 이거는 당연히 성공할 게임 뭐 이러내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저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번에 크래프톤이 손댔던 회사죠. 게임이죠. 그 크래프톤이 퍼블리싱을 했나 손댄 정도가 아니고 회사를 샀죠. 개발하던 회사를 하나? 뭐 하여튼 망했죠? 결론은? 그건 대차게 망했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70짜리 게임이 플레이 타임이 10시간도 안 되는데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래갖고 그리고 뭐 PC 버전은 기술적 문제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게임에 게이머들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뭐 특히 CDPR 그 회사 때문에 많이 당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용인하지 않죠. 뭐 모든 건 이제 소 있고 외양간을 고치죠. 하여튼 그래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트리플 A 게임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이거는 저도 게이머니까 하는 말입니다. 고인물 콘텐츠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로 장벽이라는 게 있죠. 장벽, 콘솔을 사야 한다는 장벽이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스위치를 사야 된다는 장벽이 있고, 이게 뭐 장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 30만 원이니까 누군가한테는 30만 원 하나? 스위치? 뭐 올레드 사면은 40만 원쯤 하죠. 40만 원 하니까. 그게 사실은 뭐 결국은 장벽이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젤다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스위치 뭐 싸면 뭐 25만 원짜리, 비싸면 41만 원짜리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키지를 하면 8만 원짜리 또 7만 5천 원짜리 또 사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확실히 영화나 이런 애들보다는 확실히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할 또 뭐 그런 지금 얘기하죠. 지금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주제가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이제 유럽 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뭐 그 직전에 발표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닌텐도랑 콜 오브 듀티 신작을 같이 출시 뭐 이제 뭐 데이 원에 같이 출시를 하겠다라는 뭐 10년 동안 같이 출시하겠다라는 뭐 그런 협약을 맺었는데 근데 그 스위치 하드웨어를 어떻게 콜 오브 듀티 그거를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찰흙 덩어리 게임을 만들겠죠. 아니면은 저 또 스트리밍 하든지 뭐 하여튼 둘 중 하나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엔비디아랑도 계약을 해서 뭐 이제 지포스 나우에다가 엑스박스 게임들을 이제 뭐 퍼스트 파티 게임들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했는데 이게 다 사실은 뭘 위해서냐 바로 우리 뭐 이제 반독점을 조사하는 당국들을 어떻게든 안심을 시키고자 그거죠. 우리는 이걸 갖고 독점을 안 휘두를 겁니다. 일명 이걸 갖고 뭐 안 할 겁니다라는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제 계속 이제 안심을 시키려고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그러는 건데 소니만 문제죠. 이 상황에서 이제 소니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청문회에 EA도 참석을 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인수를 당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어디 플랫폼이랑 연결돼 있지 않는 유일한 이제 대형 퍼블리셔잖아요. 뭐 EA 아니면 우비소프트 이렇게 둘 중 하나 뭐 이런 식인데 나머지는 다 뭐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소니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닌텐도든 다 그쪽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러니까는 사실 너무 속이 보이는 행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위치에 콜 오브 듀티를 준다고 계약은 했는데 닌텐도 입장에서야 그냥 넙죽 받으면 되는 계약이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콜 오브 듀티를 스위치에서 돌릴 수 있냐? 뭐 그대로는 절대 못 돌리겠지. 일단 거기서부터 막히는.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깎아내리고 이거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거 다운사이징 한다고. 다운사이징을 엄청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포스 나우에 준다고 하는데 지금 스트리밍 게임 시장은 점유율이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자릿수 나오긴 하나? 아시다시피 문제가 산적해 있죠. 뭐 레이턴시 문제도 전혀 해결이 안 돼 있고 한국에서도 이 스트리밍 게이밍을 하면은 레이턴시가 종종 느껴집니다. 그래서 액션 게임이라든지 반응 속도가 빠른 게임은 하기 힘든데 미국 같이 큰 나라에서 레이턴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고 또 데이터를 워낙에 먹고 품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이 해리포터를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엑스박스를 외부에서 스트리밍 해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거는 근데 그런 서버 블레이드를 쓴 게 아니라 님 집 엑스박스를 쓴 거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거나 서버 쓰는 거나 화질이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어차피 1080p고. 그 엔비디아 쪽은 4K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되나? 그쪽은 막 이제는 4080 티어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4080 기반 그거로 돌리는 거. 그래서 4K 120까지 된다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굉장히 기술적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러나 이제 그걸 미국에서 받아낼 수 있는 인터넷을 가진 곳이 얼마나 되냐? 사실 그런 인터넷을 갖춘 곳이라면 그냥 콘솔로 돌리고 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아까 이제 닌텐도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콘솔을 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장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벽은 없긴 없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엑스박스는 그래요. 시리즈 S라도 있다 칩시다.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정말로 잘만 하면 30만 원대에 살 수 있었어요. 콘솔을. 뭐 PS4 시절? PS4 진짜 한참 살 때? 그때 막 299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으니까. 뭐 엑박도 뭐 360하고 1S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PS5는 기본 60만 원이잖아요. 뭐 디지털 에디션 해도 거의 60일걸요? 완전히 제대로 된 블루레이 PS5는 68만 원이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는
날이 갈수록 장벽은 높아지죠. 그래서 뭐 그거 아니면은 더 비싼 게이밍 PC를 맞춰야 되는데 물론 게이밍 PC로 뭐 원하시면 그걸 일도 하실 수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엔간한 게이밍 PC 맞추려면은 뭐 한 그래도 100만 원은 우습죠.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벽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지적하셨듯이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참 그런 거지만 그게 참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도리어 클라우드 게이밍이 좀 그런 게임이라는 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진입장벽을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은 그리고 게다가 이제 게이밍 그런 게임에만 국한돼 있었던 콘텐츠가 많이 이제 또 영상화로 넘어오면서 또 일반 사람들 그런 관심이 또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라스트 오브 어스 지금 엄청나게 인기 끌고 있죠. HBO 드라마. 그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해보고 싶어. 근데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하려면은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야 되네? 그게 가장 싼 게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는 거죠. 왜냐면은, 게이밍 PC를, 그거를 돌릴 만한 게이밍 PC를 맞추려면 최소한 150, 200만 원은 깨질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진입장벽, 그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지네들도 맨날 이제 우리가 액티비전을 인수해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유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꼴찌다예요. 소니는 너무나도 잘해서 PS5 다 팔아먹었고 우리는 너무 못해서 액박을 말아먹고 있다가 이유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타파하겠답시고 하는 게 지금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게임 스튜디오를 사갖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걸 하는 목적은 바로 게임 패스를 키우는 거죠. 이제 게임 패스야 물론 당연히 액박에서도 할 수 있고 PC에서도 할 수 있지만 걔는 클라우드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을 이제 잡아가려는 거죠. 이게 액티비전을 하면 콜 오브 듀티가 그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엄청나죠. 소니는 뭐 지금 기술도 안 되는데 걔네들은 기술로도 못 비벼보는 판인데 그러니까 콘솔 자체 이게 사실 이제는 이게 아마 향후만 2, 3년 이내는 단순히 콘솔 시장의 그 규모만 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정말 소니가 독식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문점이 좀 들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소니도 그걸 보고 뭐 말은 뭐 독점이 지금 현재 게임 그거에서의 독점이 문제다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만 결국은 클라우드가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페이스북이 위드인이라고 이제 VR 게임 스튜디오를 사려다가 FTC한테 제소를 당했는데 이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한테 독점이라고 이제 제소를 당했는데 기각당했죠. 기각당해서 결국은 메타를 샀어요. 인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아직 이게 완전히 성장된 사업도 아닌데 진짜로 메타가 이거를 산다고 해서 걔네가 과연 독점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기각을 당했거든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클라우드 게임이랑은 새로운 이제 판을 위한 전쟁, 이제 이런 인수전이고 전쟁이긴 한데 그거를 솔직히 FTC나 다른 이제 그런 반독점 그런 이제 당국들은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소니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은 그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게이밍 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이제 그걸로 주장을 하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땐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좀 있어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 와중에 그래요. 닌텐도 아싸 우리도 이제 콜 오브 듀티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니네 스위치 하드웨어 좀 어떻게 좀 해보고 거기서 콜 오브 듀티 저 모던 워페어 리부트 2편 틀면은 몇 프레임 나올 거야? 한 10은 나오나? 10프레임은 나오나?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실행을 못 할걸요? 그거는 고사하고 아키텍처가 다른 건 고사하고요. 하여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개싸움이긴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얘를 인수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우린 너무 못해서다 이거든지 뭐 하여튼 되게 이상한 개싸움이 되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참 더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요. 이 수치전은. 그러니까 남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폄하해. 계속해서 서로 자폭하고 있어. 그래야 이제 자기네들이 보잘것없다는 뭐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린 보잘것 없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하여튼. 참 어이가 없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럴 수 있어. 한번 겪어봤으니까. 하여튼 그렇죠. 뭐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좀 반독점 소송을 당해본 건데 결국은. 소니도 이상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소니한테 이제 그 소니의 임원진의 성과 리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증거 자료로 제출하라 그랬대요. 왜? 뭘 위해서? 뭐 소니가 그만큼 잘한다고 증명하려고 그 성과 리뷰를 내놓으라 그랬나?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기억하는 이것도 저희 땅콩이님이 가져오신 그거였는데. 밤에 도로를 보면 가끔 스텔스 차들 있죠? 스텔스 차라고 하면 어두운데 헤드램프를 안 켜고 가는, 전조등을 안 켜고 가는 차들을 이제 안 보이는 차라고 해서 스텔스 차라고 하는데, 그런 차들은 일단 운전자가 잘못한 건 100%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왜 그런 스텔스 차들이 생겼냐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보면 일단 전조등을 완전히 오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시동을 다시 켰을 때 시동을 끄기 전에 전조등을 오프로 해놨어도 오토로 폴백하는 기능이 없는 차들이 많아요. 대부분 스텔스 차들은 그런 회사의 차량들입니다. 현기차가 그렇고요. BMW는 제가 알기로 오프가 없나? 오프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막혀 있어요. 주행 중에는 시동이 켜지는 순간 소프트웨어가 막혀요. 그리고 오프로 해놔도 시동을 다시 켰을 때는 오토로 폴백하죠? 그래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오프가 안 돼요. 그냥 오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디폴트가 그냥 오토다. 예, 그냥 오토로 그냥 계속 켜놓고 달린다. 근데 미니는 BMW인데 왜 그따구지? 미니도 오프가 있어요. 이게 다이얼로 돼 있는데 오프로 돼 있어가지고 가끔 진짜 정신 못 차린 날에는 이게 켜졌나 안 켜졌나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근데 그게 아마 다이얼의 그거죠. 제 차는 다이얼이 아니거든요. 다 버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는 전자식이니까 결국은 그게 전자식 제어가 되는 거니까. 근데 다이얼이라고 하는 건 기계식으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기계식이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되죠. 소프트웨어식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국토부에서 2024년 9월까지 규정을 바꿔서 한 2025년부터는 이 오프가 불가능하도록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버튼 딸깍 해서는 끌 수가 없고 정말 꺼야 되면 아마 좀 메뉴를 파고 들어가야 끌 수 있게 설정을 한다고 해요. 강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값은 지금 BMW 하는 것처럼 항상 오토. 그러면 이제 휴먼 에러로 까먹고 밤에 전조등 안 켜고 달리는 사람들은 좀 줄겠죠. 일부러 끄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일부러 끄고 다니는 사람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배트맨 비긴스에서 그 배트맨이 추격전 때 그거 하나 있었는데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끄고 다닌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있긴 한데 LED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무슨 할로겐 시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할로겐도 그 정도로 전기 먹진 않겠다. 뭐 하여튼 근데 이게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안 켜고 다니면 그냥 불법이에요. 규정 위반이라고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째로 주변에 가로등이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인지를 못해요. 어차피 내가 라이트를 키든 안 키든 어차피 가로등이 밝으니까 안 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주간 주행등인데
이게 원래 주간 주행등이 낮에 켜졌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한낮에 켜야 되는 거니까 LED가 굉장히 밝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그게 좀 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는 지향성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나가는 성질이 없는 등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빛만 나는 등이라서 이게 야간에는 하등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보다 더 큰 요즘 차들은 그래도 그나마 주간 주행등이 있으니까 끼어들 때 보여요. 근데 진짜로 문제되는 애들은 옛날 차들, 주간 주행등이 없던 시절의 차들은 끄면은 진짜로 스트레스예요. 걔네들은 옛날에 그 수도권 제일 순환선 고속도로에서 옛날에 서울 외곽 순환이었던 애죠. 근데 거기서 한번 이제 진입을 해서 차선 변경을 해요. 근데 옆에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완전히 어두워. 왜냐면 거기는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가로등이. 저쪽 위쪽 일산에서 저 송추 지나서 의정부 가는 쪽은 거기는 중간중간에 아예 가로등이 없는 구역도 있고 그래요. 그쪽은 뭐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근데 뭔가 옆에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완전 깜깜해. 자세히 보니까 차였어. 들어갈 뻔했었거든요. 저 그거 모르고 들어갔으면 사고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헤드램프를 켜는 게 본인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들이 당신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켜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차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차들은 그래도 주간 주행등이 있긴 하니까 들어가는데 보이긴 하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뒤에서는 또 그게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후미등이.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고.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키긴 켜는데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상향등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왜 안 보이나 봤더니 틴트가 한 5% 이런 걸 발라놨어. 전면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이지, 진짜. 썬팅이요? 썬팅이요? 틴트, 그러니까 그렇게 짙게 해놓으면 당연히 안 보이지. 썬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앞에는 바르면 안 되는데. 그쵸. 썬팅도 좀 심각하죠. 이게 참 밸런스를 찾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썬팅의 그러니까 앞에가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낮게 하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외선 차단은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걸로 하고 싶은데 이제 가장 낮은 걸로 하려면은 어떤 제품군은 아예 가장 낮은 게 없거나 아니면 가장 낮은 거를 하려면은 좀 비싼 제품으로 하거나. 투과율 높은 거야? 네, 그렇죠. 네, 투과율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자외선 차단율만 높고 그런 애들이든가 그렇죠. 그쵸? 가시광선 투과율 높은 70% 80%짜리는 비싸요.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진하면 진할수록 열 차단하기가 쉽죠. 진하니까 흡수를 하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가리는 이제 안 바르면서 열 차단하고 그거 이제 자외선 차단하려면 그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스트레스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모두들 한번 운전하시기 전에 라이트를 한번 꼭 체크하시고 저도 회사 동료도 한번 지적을 했었고요. 스트레스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친척도 한번 했어요. 이 공통점은 뭐다? 둘 다 현대차였다. 현대차 알고리즘 문제야. 미니도 그렇고. 또 다른 회사가 보니까 쌍용도 그런 것 같던데. 미니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레버라서 그거를 자동으로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걔는 기계식이니까 토글이. 이걸 바꿔야죠. 그러니까. 한번 모기업 하는 식으로 바꿔야지. 그 미니 게임성이라 그래요. 왜 그것도 주행 모드도 스위치로 내리고 이런 애들인데 미니는. 다이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돌리면 끝까지 돌리면 이제 손을 놨을 때 다시 탄성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딱 딸깍 했을 때 오토하고 뭔 말인지 알죠? 어디에 그런 와시액 그런 거 토글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약간 구현은
될 것 같은데 안 해놨어요. 아무튼. 내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근데 어차피 미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유럽에서 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도 그 시기에 맞춰서 법을 준비하는 거라서 될 거예요. 현대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 뭐냐면 그 버튼식으로 해놓고도 그런 애들은 좀 문제다 이거죠. 음. 그 다음 소식은 그 AI 관련 소식인데 빙 들어가신 분 계세요 그거? 난 소식도 없던데. 저도 들어갔는데요. 오픈됐어요. 아, 두 분 다 엣지의 영혼을 파셨군요. 난 안 팔았고. 저 원래 엣지를 쓰던 사람이어서 아, 이미 영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미 팔린 거지. 뭐 하여튼. 저는 핸드폰에다가도 빙을 깔았어요. 그건 좀 아니다. 좀 그건 정말 영혼 파는 거다. 진짜. 근데 빙으로 검색 안 하잖아요. 검색을 안 하고 그 AI를 쓰려고 써보려고 이제 이거저거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빙을 키지 않는다. 흥미가 다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것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더만요. 걔도 저희가 지난번에 그 구글 틀려 먹었다 그랬는데 빙도 틀려 먹었더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잘 파는 약팔이기 때문에 없으면 뭐라도 주워서 들고 와요. 어디서. 뭐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 인공지능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성우 쪽 얘기입니다. 서브컬처 이제 그런데 저희가 옛날 얘기는 아니구나. 뭐 하여튼 성우들이 이제 뭐 이제 인공지능으로도 이제는 뭐 스피치 제너레이션이 가능하잖아요. 말을 이제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굉장히 뭐 기계식으로 막 이런 거였잖아요. 옛날에는 보이스 뭐 텍스트 스피치 이런 게 굉장히 딱딱해서 이거는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뭐 이게 왜냐하면은 그냥 그 보이스 데이터를 넣어서 그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하면은 굉장히 옛날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우들이 자기의 이제 그런 밥줄이 끊길까봐 그거를 불안해하고 그래서 뭐 이제는 막 계약서에다가 내 목소리를 이제 AI에 안 쓸 것이면 뭐 그런 것도 이제 계약 조항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죠. 옛날에 저희가 안 다뤘던 것 같은데, 이제 오비완 케노비 할 때, 이제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드라마 할 때, 그때 제임스 월 존스가 이제 다스베이더 목소리 맡았던 제임스 월 존스가 이제는 너무 고령이라서 90세를 넘었죠. 그래갖고, 더 이상 베이더 목소리 연기가 힘들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허가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목소리에 합성을 했거든요. 이제 뭐 그거죠. 어차피 아무래도 다스베이더 목소리는 굉장히 그게 데이터셋이 많으니까 그걸 학습을 시켜서 이제 그걸 했대는데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임스 월 존스가 좀 이제 튜닝 목소리 가이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뭐 이제 젊은 만달로리안에서 젊은 루크 스카이워커도 마크 해밀이 직접 목소리 맡은 게 아니고 옛날 자료들을 이제 AI로 학습시킨 다음에 그것도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런 성우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티터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나마 저희 중에서 좀 AI 좀 전문가이신데, 응? 제가요? 서브컬처 전문가 아니실까요? 왜냐면 저희 중에서는요, 챗GPT도 써보셨고요, 등등등등이요. 얼마 전에 이거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소송 벌어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만화 쪽이에요. 이제 AI 아트 관련해가지고 아마 데비안 아트인가? 그쪽에서 얘네가 약관에다 장난질을 쳐갖고 너희들의 그림을 우리 AI 모델로 합수시키는데 사용하겠다라고 이걸 조항을 몰래 집어넣고 실제로 이걸 자체적으로 미드전이었나 스티브 디피션이었나 그 둘이랑 협업을 해갖고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데비안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아가지고 그 작가들 작품이 학습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또 얼마 전에 막 AI 그림 해가지고 한참 붐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많이 뜨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만화 작가들이나 그림 작가들이 자기네들 포트폴리오 올린 사이트를 무단으로 크롤링해가지고 올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학습에 쓴 일이 있어가지고 작가들이 대놓고 그림 업로드할 때 AI 반대해가지고 그림에다 워터마크로 이상한 패턴 같은 걸 그려가지고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AI 쪽으로는 만화 쪽에서 그 좀 유명하신 분인데 사라 앤더슨? 어른이 되기는 글렀어? 그거 그리신 분이랑 또 작가 몇 분들이 합심해가지고 이제 그 AI에 무단으로 자기네들 그림을 학습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건 상태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작가는 3명이 걸었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판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 AI와는 다르게 이쪽은 적법적으로 아니 여기도 적법적으로 하긴 거기도 적법적으로 하긴 했구나. 이제 약관에다 숨겨가지고 톡 데이터를 모았죠. 거기랑 비슷한 판례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것 따라서 문제가 되게 이 판례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 마찬가지로 그 뭐야 구글이란다. 깃허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쪽도 게티 이미지도 저 스테이블 디퓨전 만든데 고소했죠. 네 그쪽 고소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AI 쪽을 대놓고 고소하고 이쪽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판례 떠가지고 한 판례가 결정되면은 이제 쭉 주줄이 소세지로 다 결론이 날 것 같기는 한데 모델을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의 적법성? 그거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뒤에다 약관에다가 장난질을 쳤는데 뭐 대형 스튜디오나 뭐 이런 것들은 또 계약서를 쓸 때 저작권을 다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뭐 2차 저작권은 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약상에 줬는데 이제 그쵸. 없던 2차적 이용이라는 방향이 생겨버렸으니까 이거를 그쵸. 얘네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성우 쪽에서 또 한번 문제가 있었던 게 게임 스튜디오 하나가 성우 하나 강판시켜가지고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게 어디 한둘입니까? 아, 뭐 옛날 그거 메갈 얘기 그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에서 얼마 전에 아, 아, 베요네타였나? 아, 성우, 맞다. 성우 한 그래요. 명 해가지고, 베요네타에서 메인 1, 2편에서 네, 주연이었던 분을 강판을 했죠. 그때 페이 문제로 네, 불거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페이 문제 예,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해서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때는 성우를 교체하는 걸로 끝냈는데,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나아가가지고, 이제 이 1, 2편에 AI를 사용해가지고, 3편에다가 써먹겠다. 이래버리면은 상황이 웃겨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성우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걸 거고, 지금 마찬가지로 다른 작가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걸 텐데, 요거는 사실 한번 지금 예로 드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상도이 있게 한 거잖아요. 다들 동의를 구해서 그쵸?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안 된 거지. 사실 얘네들도 계약서를 써놨을 때 분명히 2차 저작권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기 때문에 상도이 없이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문제가 머지않아 벌어질 것 같다? 라는 느낌? 뭐 길게 얘기했지만 지금 소송이 걸린 곳들은 다 이제 뭐 오픈소스 데이터를 긁고 왔다거나 다른 데이터들을 긁고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합법적으로 소유한 곳에서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시끄러워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일 베스트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도위를 지켜가며 뭐 어느 정도 일정의 페이를 줘가며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한데 지금은 아무런 그 법적 근거가 없는 회색지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두 경우 모두 사실은 본인은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허락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특수 케이스가 있기는 했죠. 그 특수적인 케이스가 겹쳐서 그냥 그게 서로 이제 서로 그것도 잘 맞아 떨어지고 이제 서로의 그 네, 니즈라 그래야 되니? 윈윈이라고 해야 이해관계가 하나요? 맞았다. 네, 뭐 그렇죠. 맞았다. 뭐 윈윈 서로 이제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지고 해서 윈윈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직도 현업인 분들한테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딥페이크도 이제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사실은. 예. 이미 뭐 그것도 이제 이미 스타워즈에서 몇 번 해본 적 있고 저 로그원 때 그때는 딥페이크는 아니긴 했지만 비슷한 거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다 이제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거라서. 자, 그 다음은 오늘은 저 땅콩이님이 준비하신 게 많은데 윈도우 11 관련 소식이네요. 윈도우 소식인데 사실은 애플 소식입니다. 지금 애플 노트북, 그리고 PC라고 하면 혼나겠지? 그 컴퓨터들이 다 ARM으로 넘어갔잖아요. 맥 프로 빼고는. 걔는 언제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ARM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애플 실리콘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하나 있죠. 특정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윈도우가 안 돌아간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패러렐즈를 통해서 윈도우즈 온 ARM을 이제 돌릴 수는 있었어요. ARM 버전 윈도우를 돌릴 수는 있었는데 사실 그 디벨로퍼 프리뷰 같은 걸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식 버전을 돌리는 건 아니었고 ARM 버전의 윈도우를 정식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사실상 서피스 X 정도밖에 없었고 뭐 몇몇 있긴 했죠. 있긴 뭐 있었죠. 그럼 네, 어디냐? 네. 삼성에서도 하나 만든 게 나왔고. 있었는데 걔들이 만든 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서피스야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응당 내야 되는 거고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 야매 어떻게 보면은 비정식 루트로 패러렐즈를 야매지. 통해서 예. 야매죠. 예. M1에서 M1, M2 애플 노트북 컴퓨터에서 윈도우를 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식으로 윈도우를 깔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패러렐즈를 통해서만요. 그래서 패러렐즈를 설치해서 메뉴를 보면은 뭐 윈도우 11 설치하는 게 있어요. 예전처럼 야매 루트로 그 베타 버전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정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 그 최신의 안정화된 ARM 버전의 윈도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돌리면 상당히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중요한 기능이 빠지죠. 뭐 다이렉트X나 오픈GL 3.3에 의존하는 그런 디펜던시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하나도 안 돌아가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진 게 X64 에뮬레이터까지 돼가지고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돌아가긴 돌아가요. 에뮬레이터로. 뭐 ARM 네이티브 앱이 있다면 아주 희귀한 경우인데 있다면 그건 당연히 돌아가는 거고 그건 사실 가상화가 아니라 약간 네이티브하게 돌아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긴급하게 윈도우를 써야 되는 경우 아니면 맥에서도 M1에서도 윈도우를 좀 써야겠다 싶은 경우는 조건부로 돌릴 수 있어요. ARM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ARM 버전의 윈도우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정부나 은행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EXE 실행 파일들은 안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걔들은 프로그램을 도대체 어떻게 짜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서피스에서도 잘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서피스 X에서도. 그러니까 패러렐즈에서 가상화로 돌리는 그 윈도우 ARM에서는
안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근데 그 패러렐즈에서 그냥 그 인텔 맥에서도 패러렐즈를 켜서 은행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가상 데스크탑으로는 접속이 안 된다고 떴었어요. 음, 이게 레거시의 그거지. 안 되는 게 윈도우즈 서브시스템 for 안드로이드, 리눅스, 샌박스, VBS 이런 추가적인 가상화 레이어의 종속 그 디펜던시가 있는 앱들은 지원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 하지 말라는 거죠. 못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고 윈도우 돌아가니까 맥 사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윈도우가 필요하면 그냥 윈도우 사세요. 왜냐면 패러렐즈만 해도 10만 원짜리고요. 10만 원 얼마지? 요즘 구독이에요. 아마도 독이에요? 구독 바뀌었을걸요? 구독도 있고 안 구독도 있어요 아직. 아, 그래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게 당연히 윈도우 11 그 안 버전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 라이센스는 물론 그 지금 그 시중에 있는 X86 버전의 윈도우 사서 그 라이센스 넣으면 되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고요. 제가 알기론. 그럼 30만 원이 넘겠네요. 그러면 이제 30만 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에어에 30만 원 더하면 그냥 그램이나 사시면 됩니다. 그램 사는 게 낫죠? 아니면 그 노트북 사시던가. 아이폰 관련 루머 뭐 열심히 뜨고 있는데 저희는 한 가지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USB-C를 단에 만에하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USB-C를 단다 한들 거기다가 이제 MFI를 적용할 방법을 이제 여기서 MFI라고 하는 이제 Made for iPhone이라 그래서 이제 얘네 이제 정식 액세서리 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든 이제 그런 정품 라이트닝 케이블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잘 알려진 업체들의 이제 그 라이트닝 케이블들은 모두 그거를 거쳤죠. 그 MFI 인증을 거쳐서 이제 출시가 되는 경우인데. 근데 이제 이 USB-C에서 이제 MFI 인증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충전 속도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소프트웨어로 제한을 한답니다. MFI 인증된 게 아니면. 그 케이블 쪽에 칩을 심겠죠, 뭐. 그 케이블 끝단 쪽에 뭐 양쪽에 다 심겠죠, 아마. 그래서 거기다가 칩을 심어서 그 칩으로 인증을 하겠죠.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USB-C 와서도 하겠다는 거죠. 뭐 USB-C를 달아주기만 하면 된 거지. 애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EU 법에는 뭐 거기 인증 이런 거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뭐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아마 충전 속도를 제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다시 그 의무 조항을 찾고 있는데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이러겠죠. 충전이 가능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 느린 속도, 무조건 최고 속도로 충전해야 한다는. 속도를 정의해 놓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요. 아마 뭐 맥세이프처럼 아마 7.5W로 제한 걸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너무 적나? 한 10W로 하려나? 맥세이프 아닌 무선 충전이 7.5W잖아요? 한 그쯤에서 제한을 걸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미니멈 파워라고 돼 있죠. 미니멈 그 최소치를 정해놨지 그 최대치에 제한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문제니까 그냥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치만 넘으면은 이 규정을 준수한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입C를 놓되 그 타입C에서 최소치에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최소치란 그 무선 장비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 플러스 배터리를 배터리 충전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 한 7W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0W? 10W 좀 넉넉하게 하면 10W. 15, 18 이렇게는 애플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MFI로 제한을 건다면. 아니 뭐 그거 20W인데 지금 USB-C 그걸로 하는 게 20W 충전인데 10W 정도면 요 규정 피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이제 결론은. 데이터 속도 얘기는 또 없는 것 같은데 충전에만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뭐 MFI 인증 아닌 거면 다 USB 2로 내리겠지 뭐. 뭐 어차피 어차피 근데 지금도 이거- 이 2니까 아니 그건 아니 왜냐하면 프로는 썬더볼트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만도 한 게 음. 프로레즈를 팔면서 넣어서 그걸 가지고 셀링 포인트를 잡으면서 프로다 할 거면 당연히 썬더볼트 정도는 필요합니다. 1TB 언제 옮기고 있을 겁니까? 그거. 프로 USB-C 데이터 케이블이라 그러겠지. 뭐 하여튼 네. USB-C 케이블 프로. 아, 그것도 비싸겠다. 결국 썬더볼트 3 들어가야 돼서 그것도 비싸겠다, 근데. 썬더볼트 3, 4 케이블이 애플에서 나온 게 한 $150 이렇게 하니까 $100, $150 이렇게 하니까 좀 거기다가도 MFI로 제한 거나? 만약에 MFI 제한 안 걸고 USB4 케이블을 쓸 수 있다고 치면은 그래도 한 5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도 MFI 붙여가지고 제한 걸고 MFI 인증 썬더볼트 4 케이블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이 인증이 2개 필요한 거잖아. 인텔 인증, MFI 인증. 값이 엄청 뛰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프로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네. 돈을 내십시오. 프로는 돈을 냅니다. 프로는 돈이 많아요. 뭐, 예. 자,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 진짜 뭐가 많았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언젠가 일어날 줄 알았다 싶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윗을 알고리즘의 우선순위로 배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전주에 막 엔지니어들을 불러다가 놓고 왜 내 트위터 조회수가 이렇게 낮은 거냐 이걸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엔지니어 중 하나가 이제 거기다 대놓고 님 인기 떨어져서 그래요. 뭐 구글 트렌드까지 하면서 지금 당신 인기가 1년 전보다 한 막 90% 낮아요. 이 수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건 당신 인기가 없어서 그래라고 했다가 잘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잘리고 싶어서 한 소리 같아. 아닌가?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 한국 같으면 그런 식으로 잘렸을 때, 뭐죠? 퇴직금 한 퇴직보험인가? 달치 퇴직금 받고 해고수당이라고 실업급여, 해야 되죠?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 텐데, 미국은 그거 해당 없을 건데, 그리고 머스크는 지금 퇴직금조차도 지금 안 주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난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냥 나갈 때 좀 멋지게 나가고 싶다? 아니면 이직처가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퇴사 통보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생각이 안 나고 일단 차에 잘리자. 잘릴 거면 언론에 나올 정도로 멋지게 잘리자. 에피소드를 만들고 잘리자. 할만한데? 생각해보니까 할만한데? 하여튼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볼 있었잖아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뭐 하여튼 있었어요. 저 이제 미식 전일 축구 거예요. 예. 미식 축구 결정전인 결승전인 이제 슈퍼볼에서 자신의 트윗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조회수가 낮은 걸 보고 열폭을 하셔서 게임 끝나자마자 바로 샌프란시스코로 일요일 저녁에 넘어와서 엔지니어들 불러 세워놓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법이 이제 머스크의 이제 계정에 그 노출 그 알고리즘 그거를 우선순위로 배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돼서 모두의 추천 타임라인이 일론 머스크로 도배가 되었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지금 팔로우 없고 팔로워도 없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네. 네, 거기에 진짜 머스크 트윗이 엄청 뜨더라고요. 그건 이제 아무런 오염이 되지는 않은 거니까 이제 머스크로 오염이 돼봐라 약간 그런 거죠. 머스크 팬 계정이 돼가는 거죠. 머스크 팬의 타임라인이 돼가는 거죠. 그 머스크 아무것도 안 멀티플라이어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타임라인이 지금 죽었다네. 이건 한 죽었어요. 2시간 전 얘기네.
전 지금도 안 되는데? 되나요? 뭐 계속 되는 것 올라오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올라오고 있긴 하네요. 예. 올라오고 있어요. 광고라든지. 아니 그건 정상적으로 동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돌아왔네요. 들어오고 보니까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것도 좀 어이없었던 건데 이거는 저희 티점님이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트위터나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건 로그인을 할 때 그 보안 인증을 하잖아요. 그 투팩터 오서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자로 인증번호가 날라오면 그걸 쳐서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네, 트위터에서 그걸 유료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막았죠. 막고 그 경고문을 띄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의 그 2차 인증이 날아갈 예정이다라고 하고 2차 인증 문자로 2차 인증하고 싶으면 트위터 블루를 구독하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조치를 3월 22일 날 취하겠다고 예, 공지를 때렸고요. 그 전에 이제 이거 발표하기 전에 한번 막혔었죠. 돌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사람들 로그인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살아난지 모르겠어요. 여튼 예, 3월 20일부터 트위터에서 문자로 2차 인증해서 로그인하는 기능은 막힙니다. 그리고 그걸 트위터 블루를 구독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기능으로 그 140자 이상 쓰는 기능이 생겼던데 맞아요. 생겼죠. 그것도 트위터 블루를 구독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선 구독이 안 돼요. 구독 페이지는 뜨는데 버튼이 안 눌리더라고요. 네, 왜냐면 아직 한국엔 안 열렸거든. 근데 이게 약간 치사해 보이긴 해도 사실 문자로 이중 인증하는 거는 권장되지는 않아서 이게 바꾸시는 게 좋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그 문자 인증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통신사에 이제 통신사에 문자를 보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게 한 다 건에 뭐 돈이거든. 5원이라고 쳐도 한 10원이라고 10원까지는 안 하겠죠. 뭐 한 5원이라고 쳐도 그게 쌓이면 장난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복 같은 걸로 테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돈이 왕창 나오겠죠. 그런 방법이 있구나. 아, 그 돈 털어가는 방법.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몇몇 회사들의 경우는 하루에 문자 인증을 몇 번 제한 걸어놨죠. 시간은 뭐 다음 몇 분 후에 시도하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일자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한하는 이유는 그렇죠. 이 문자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요즘 은행 앱 같은 거 쓰다 보면은 그 계좌 인증을 한다고 1원씩 입금 받아서 그 암호 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한 걸까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100번 하면 100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 제한 걸려 있지 않을까요? 걔도? 있죠?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실패도 안 빼고다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실패했는데 돈을 안 빼가가지고. 그렇죠. 돈을 주는 건 쉬워도 남의 계좌에서 돈을 빼오려면은 그거는 경찰이 대동돼야 됩니다. 안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인증을 할 때 누군가는 이걸 여러 번 해서 악의적인 의도로 여러 번 할 거라는 생각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원이니까 안 했나? 계좌 인증은 10회를 초과하면 인증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루 제한이 10번이래요. 그렇죠. 제한이 있죠. 있어야 돼요. 진짜 그거 제한 안 걸어놓으면 하루 해갖고 하루에 한 10,000원 벌고 그럴 수 있죠. 10,000번 보내서 10,000번. 근데 그쯤 되면 그거 아니더라도 그 어뷰저로 그거 돼갖고 뭐 그거 되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그렇죠. 매뉴얼로 걸러내기야 하겠죠. 그 다음은 슬랙도 닫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한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슬랙을 잠깐 닫았습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슬랙 돈 안 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오류들도 슬랙에 저장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류 대응도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왜냐면 뭐 이렇게 에러 같은 거 나면은 이제 왜냐면 그거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다 잘렸잖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걸 예전에 어떻게 했지 해서 하려면 이제 그 슬랙에다가 에러 코드를 검색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해결했구나 하면서 하면은 해결이 된대요. 그런 약간 그런 아카이브성이 되게 강했는데 예, 그걸 없앴죠. 뭐 이제는 네. 하여튼 뭐 아유 어디로 가는가. 사실 뭐 다시 뭐 이번에 보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서 다시 저 세계 1위 부자 타이틀을 탈환했다면서요. 오늘 소식이었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 축하해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안 그러면 언제 또 그 트위터 이자 언제 갚을 거야. 애플 뮤직 클래시컬 곧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 게 음악 들을 때마다 찾는 게 너무 귀찮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음악을 들어요. 내가 요즘에 듣는 음악 중에 붐소리라는 바이올리니스트랑 라파엘 블레하츠라는 피아니스트가 이제 둘이서 같이 연주한 게 있어요. 그 쇼팽 녹턴을 바이올린 앤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들으면 이제 아티스트가 라파엘 블레하츠 앤 붐소리 이렇게 나오겠지? 나는 이제 그걸 듣고 있을 때 라파를 듣고 싶어 누르면 이제 봄소리로 넘어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로만 넘어가. 이런 게 진짜 많아요. 클래식에는. 아티스트가 2명일 때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 교향악당 하나 있어. 지휘자 1명 있어. 또 협연자 한 3명 있어. 뭐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 이러면은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난 바이올린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난 바이올리니스트를 누르면 오케스트라 넘어가. 그러니까 이 클래식은 지금 기존의 앨범, 아티스트, 그 장르 이런 식의 태깅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식은 좀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애플 뮤직 클래시컬이 나와야 되는 거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 클래식은 그냥 좀 약간 배경음 그런 것으로 틀은 편이긴 한데 전 그냥 재생 목록 기반으로 듣거든요. 저는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클래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거에서는 좀 나쁜 편은 아닌데 그럴 수는 있겠다 싶긴 하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곡이나 들을 수도 있겠지만 더 쿨하죠. 아무 곡이나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그 어떤 아티스트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특정 솔리스트의 음반을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예를 들어 비발디다. 비발디는 너무 지겨운데 아무튼 비발디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비발디를 듣고 싶은데 이분이 20살 때 녹음했던 걸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이분이 한 50살쯤 됐을 때 녹음한 걸 듣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아티스트 앨범 요 방식으로는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구분하기도 너무 힘들고 아까 말했다시피 편성이 커지면 오케스트라도 있을 거고 지휘자도 있을 거고 뭐 합창단도 들어갈 거고 지금 내가 최근에 좀 한 번씩 자주 듣는 것 중에 편성이 제일 큰 거는 아까 말했죠. 오케스트라 있고 지휘자 있고 합창단 있고 그것도 합창단도 남녀 있을 거고 그 혼성인가? 그리고 소년 합창단 들어가고 소프라노 해서 이제 솔리스트 보컬 4명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이 사람 마음이 들어. 그래서 듣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따로 클릭해서 그 사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아티스트가 하나로 통쳐져 있기 때문에 어렵네요. 그런 문제도 있고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구조에서 원하는 곡을 찾으려면 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찾는 것도 문제고 음질은 그래도 애플 뮤직이 제일 좋으니까 그 셀렉션도 제일 넓고 그래서 애플 뮤직 클래식이 나오면 그 아까 말한 그
찾는 거, 디스커버리 부분이 아주 개선될 거예요. 원래 있던 사이트가 그 부분이 엄청 개선돼 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회사를 인수해서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음. 어렵네요. 클래식을.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냥 음. 조금 취향이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사람들한테는 짜증이 많이 나는 구조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참, 저는 그냥 애플이 그 큐레이션 해준 거 그냥 그걸로 들을게요. 너무 어려워. 뒤에 뭐가 많이 있긴 하더만 제목에 바다다다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뭐가 있을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얘를 뭘로 들어야 되지? 얘 그냥 그렇답시다. 얘 들면은 참 얘를 들기가 좀 쉽지 않네. 지금 한 번씩 들을 때 짜증나는 부분이라서. 맞아. 이게 좀 극단적인 예시인데, 제가 좋아하는 첼리스트 중에 제클린 디프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클린 디프레라는 사람이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 부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난 기억이 안 나지 왜? 그래서 계속 얘기해보세요. 예.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인데 제클린 디프레라는 솔리스트가 스위디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한 곡고, 지잔 세르지오 첼리비데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면은 좀 고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최근까지 애플 뮤직에 이게 없었거든. 근데 이게 최근에 그 음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지 봤더니, 그분의 음반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지휘자의 스페셜 음반으로 그 지휘자의 뭐랄까요, 베스트 음반? 이런 느낌으로 한 20곡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끼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려면은 이 지휘자를 보고 찾으면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첼리스트를 보고 찾아가면 안 나오는 거지, 쉽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어렵구만. 그럴 만도 한 게, 왜냐면 사람들이 듣는 것 중에 뭐 명반이라고 하는 것 중에 뭐 한 3, 40년 전의 것도 있고, 그런 음반들이 막 리마스터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음반사들이 막 합병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찾기가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 EMI라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빨간색 음반사. 난 EMI밖에 몰라요. EMI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 빨간색이 노란색 아니었어, 그게? 노란색은 도이체 그라모폰. 그래요? 나 헷갈렸어. 빨간색 맞구나. 그래. 그게 워너였나? 어디로 들어갔는데? 맞아, 워너 클래식에 넘어갔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걸 좋아한다? 그럼 더 찾기 까다로운 거죠. 분산돼서 일반 EMI는 유니버설로 들어가고 EMI 클래식은 저 워너가 가져가고 라네요.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그렇게 막 사라진 애들은 그런 거 막 지금은 그런 스트리밍이나 이런 판권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거 사라지면 없는 거고,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음원은 제가 알기로 텔덱이라는 데서 원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애플 뮤직에 올라온 거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올라왔어요. 그 말인즉 제 생각에는 도이체 그라모폰 여기서 그 텔덱을 산 것 같아. 판권을? 판권을 샀거나 회사를 샀거나 아니면 그 음원을 샀나? 이 음원이 실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뭐 음원을 샀나? 뭐 어떻게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가끔 그런 음반들이 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게 아니고 공연장에서 녹음이 된 건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이제 공연장에서 녹음된 걸 가져와가지고 다시 부작업을 해서 낸 음반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실수한 것까지 그대로 나오고
가끔 관객들 기침 소리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 라이브 실황이니까? 라이브니까. 음. 반면에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들은 그냥 완벽하게 하죠. 틀리면 다시 하고 틀리면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인간미가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있고.